하루의 끝자락에서 만나는 아로TV. 오늘은 시장에서 지낸 제사 등 6편의 옛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아로TV와 함께 꿀잠 주무시기 바랍니다. 옛날 평안도 지방에 한 가난한 선비가 살았어요. 그런데 어찌나 가난했던지 제사를 지낼 형편이 못 되었지요. 돌아가신 아버지도 가난하게 살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자식된 도리로 그 영혼이라도 제대로 잡수시도록 제사를 잘 지내고 싶었지만 마음만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제삿날이 가까워오자 선비 내외는 걱정을 하기 시작했지요. 추운데 불을 뗄 나무도 없고 먹을 것도 시원치 않아 이번에도 제사를 잘 지내기가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제삿날이 되었지요. 선비는 고민을 하다가 사당에 들어가서 신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신주라는 것은 돌아가신 분의 이름을 새긴 영혼의 이름패인데 크기가 손바닥만 하지요. 평상시에는 잘 보관해 두었다가 제사 지낼 때 그 앞에 음식을 차려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사진 같은 것이지요. 선비는 신주를 소매 속에 넣었어요. 겉으로는 아무런 표도 나지 않았지요. 선비는 무슨 생각에서인지 장터로 갔습니다. 장터는 많은 사람들로 몹시 북적거리고 있었지요. 때는 또 마침 명절 무렵이어서 제사에 쓸 물품들을 많이 팔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 불효 자식 때문에 돌아가셔서도 잘 잡수시지 못하시는구나. 나는 언제쯤 제사를 잘 지낼 수 있을까? 선비는 한숨이 저절로 나왔어요. 선비는 먼저 어무전으로 갔습니다. 좋은 생선이 많이 있었지요. 저런 것을 사다가 제사를 지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선비는 소매에서 신주를 반쯤 꺼내더니 생선 쪽을 향하게 했어요. 그러고는 작은 목소리로 신주를 향해 말했지요. 아버지, 이 불효 자식을 용서하십시오. 여기에서 제사를 올리겠습니다. 많이 잡수십시오. 음향하소서. 아버지, 저것이 명태입니다. 저것은 조기입니다. 아이고, 저기에는 큰 대구 한 마리가 걸려 있군요. 이것은 문어입니다. 그리고 저것은... 다른 사람들은 각자 자기 일을 보느라 바빴으므로 선비가 무엇을 하는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요. 선비는 다음에는 과일 가게로 갔습니다. 이번에도 신주를 반만 꺼내 아버지를 부르며 소곤거렸지요. 아버지, 저것이 대추입니다. 빨갛고 큰 것이 제상에 아주 잘 어울립니다. 이것은 밤입니다. 이것은 배고 이것은 감입니다. 저기 사과도 있으니 골고루 잡수십시오. 다음에는 나물 가게로 갔습니다. 아버지, 많이 잡수십시오. 여기에 도라지 나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무나물, 저기에 고사리 나물이 있습니다. 선비는 시장 곳곳을 다니며 아버지 신주에게 말했지요. 그러고는 시장을 나갈 때쯤 큰 소리로 말했어요. 쌀밥하고 국은 집에 있으니 조금 있다 거기 가서 잡수시지요. 그는 집에 와서 김치와 나물 몇 가지에 쌀밥 한 그릇과 무탕국을 차려 제사상을 만들었죠. 아버지,
나무 몇 가지만 올린 초라한 상입니다. 그러나 저희 내외가 정성껏 차렸으니 맛있게 잡수십시오. 그러면서 선비 내외는 정성스럽게 제사를 지냈어요. 비록 초라하게 제사를 지냈지만 그래도 부모님을 위하는 마음만은 남 못지 않았지요. 선비 내외는 제사상을 물리고 잠이 들었어요. 그날 밤 선비의 꿈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아버지는 대단히 만족해하는 얼굴을 하고 있었지요. 얘야, 오늘 잘 먹었다. 오랜만에 여러 가지 값진 음식을 배불리 먹었구나. 그 넓은 시장에서 이것저것 다 먹었으니 어찌 배가 부르지 않겠느냐. 내가 내 심정을 어찌 모르겠느냐. 선비는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노여워하실 줄 알았는데 만족하신다고 하시니 몸둘 바를 몰랐지요. 아버님, 소자를 용서하여 주소서. 아니다, 아니다. 원래 내가 재산을 너에게 남겨주지 못했으니 다 내 잘못이다. 봄이 되거든 마을 하천가에 있는 그 모래 자갈밭을 이구어서 논농사를 짓고 뒷산 비탈에 있는 밭을 이구어서 밭농사를 지어라. 금년에 풍년이 될 것이니 그 땅을 개간하면 잘 될 것이니라. 그리고 아버지는 조용히 사라지는 것이었어요. 선비는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부인에게 꿈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부인도 깜짝 놀라며 자기도 같은 꿈을 꾸었다고 했지요. 그리고 부인에게는 귀한 아들까지 점지해 주겠다고 하셨다는 것이었어요. 내외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께 감사했지요. 새해가 되었습니다. 선비는 팔을 걷어 올리고 아버지가 일러준 땅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그런 쓸모없는 땅을 일구어 무엇하냐며 자기들 논밭에서 일을 하라고 해도 선비는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개간을 하였지요. 다행히 일한 보람이 있어 그들은 많은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라 어떻게 그리 앞날을 잘 내다보았냐고 물었지만 선비는 그저 미소만 지을 뿐이었지요.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식량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덕분에 형편이 좀 비기 시작한 것이지요. 이듬해에는 작년에 이군 땅에서 더욱 열심히 일을 하여 땅을 더 넓혔습니다. 그리하여 차차 재산이 늘어가 어느덧 부자 소리도 듣게 되었지요. 그 사이에 옥동자도 낳았습니다. 아기도 무럭무럭 잘 자라고 집안 형편도 피어서 이젠 남부러울 것이 없었지요. 그들 부부는 돌아가신 아버지께 감사하며 제사를 더욱 잘 지냈어요. 동네 사람들도 후에 그들 부부의 이야기를 듣고는 너도 나도 조상님을 잘 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동네는 효자 동네로 소문이 나고 부자 마을이 되어 잘 살게 되었지요. 오죽하면 시장에 가서 신주에게 제사를 드렸겠냐만 아버지를 생각하는 정성이 그처럼 지극하였다는 것이지요. 그 선비의 아들이 나중에 크게 된 것은 물론이며 그들 부부도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옛날 깊은 산골 마을에 총각이 살고 있었어요. 이 총각은 나이가 찼으므로
장가를 가게 되었지요. 그리하여 생전 처음으로 색시 집이 있는 서울로 향했어요. 색시 집에서는 먼 길을 온 신랑을 대접하느라고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신랑에게 권하였지요. 이것도 좀 드시구려. 신랑은 장모가 된 사람이 권하는 대로 이 음식 저 음식을 먹었는데 그 중에서도 유난히 맛있는 것이 있었어요. 마음속으로는 그것을 몇 그릇 더 먹고 싶었으나 처음 온 색시집이라 체면도 있고 해서 더 달라고 하지도 못하고 꾹 참고 말았지요. 식사가 끝나고 방으로 들어온 신랑은 고참 시원하고 새콤하고 입에 쩍쩍 늘어붙는데 어떡하면 그것을 실컷 먹어본담?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지요. 그때 마침 처남아이가 방으로 들어왔어요. 옳지, 처남한테 물어보자. 초면이긴 하지만 어린아이인데 어때? 그리하여 총각은 이 얘기 저 얘기하는 척 하다가 지나가는 말인 듯 슬그머니 물어보았지요. 예, 아까 내 밥상에 놓였던 무와 배추를 납작납작하게 썰어놓고 국물 맛이 시콤새콤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자 처남아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매부는 나박김치도 모르십니까? 하고 물었지요. 신랑은 그제서야 알았다는 듯 그렇지, 그렇군 하고 얼버무리며 또다시 그런데 그거 어디서 가져온 거냐? 아니면 집에서 만든 거야? 하고 또 물어보았지요. 가져오긴요. 집에서 만든 거지요. 지금도 찬장 옆에 사기 항아리 속에 많이 남아있는걸요? 처남은 묻지도 않은 말까지 했습니다. 밤이 되자 이 방 저 방에서 고고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혼인잔치를 치르느라 모두들 고단하여 깊이 잠들었던 것이지요. 한참을 자던 신랑은 잠결에 낮에 먹던 나박김치 생각이 났어요. 그리하여 자리에서 꾸물꾸물 일어나 나박김치를 훔쳐 먹을 생각으로 밖으로 나갔어요. 우선 마루에 서서 주위를 살폈지요. 달도 없는 캄캄한 밤에 여기저기 코고는 소리가 들리므로 안심하고 부엌으로 찾아갔습니다. 더듬더듬 항아리마다 뚜껑을 열고 냄새를 맡다가 김치 항아리를 찾아냈지요. 가만히 있죠. 이걸 어떻게 먹는담? 바가지를 찾자면 시간이 걸릴 테고. 에이, 하는 수 없지. 신랑은 앞뒤 생각하지 않고 얼른 먹을 욕심으로 김치 항아리에 손을 쑥 집어넣었어요. 나박김치를 한 움큼 덥석 움켜쥐고 꺼내려 하였으나 이게 웬일일까요? 주먹이 항아리 구멍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었어요. 얼른 먹어보고는 싶고 주먹은 빠지지 않고 신랑은 꺼내려고 애를 쓰다가 꾀를 하나 생각해냈지요. 옳지, 딱딱한 곳에다 맺히면 금방 깨지겠지. 그렇게 생각하곤 두리번 부딪힐 곳을 찾게 되었어요. 그때 마침 장인 영감이 안방에서 자다가 너무나 더웠던지 방문을 활짝 열어놓고 문지방을 베고 잠을 자고 있었어요. 이 장인은 본래가 대머리였습니다. 그래서 번질번질한 머리가 캄캄한 밤에 보면
마치 목침같이 보였지요. 이것을 본 신랑은 그곳으로 다가갔어요. 옳지, 목침이 여기 있구나. 그리하여 총각은 그곳에 김치 항아리를 냅다 맺히고 말았지요. 쨍그랑! 김치 항아리가 깨지면서 이마가 터지는 바람에 비명을 지르며 일어난 장인어른이 이번에는 놀라운 것이춤 서 있는 신랑을 보고는 너 누구야? 하고 소리를 지르며 벌쩍 뛰었지요. 각 방에서 고온히 자고 있던 식구들은 이 소리에 모두들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그래, 그 사이에 신랑은 어디로 갔을까요?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을 켜는 사람, 망치를 찾는 사람, 한밤중에 잔칫집에서는 난리가 났지요. 장모되는 사람이 촛불을 켜고 자세히 살펴보니 영감의 이마가 터져 피가 몹시 흐르고 있었고 마루에는 김치 항아리가 깨져서 흩어져 있었지요. 아이고, 이게 어쩐 일이냐 그래. 아니, 도둑이면 무엇을 훔쳐갈 일이지? 김치 항아리는 왜 깨놓는담? 모두들 어찌된 영문인지를 몰라 소곤대고 있었지요. 그때 미신을 믿는 장모가 말했어요. 떠들지 말게. 이건 분명히 까닭이 있는 일이야. 큰일을 치르면서 터줏대감에게 떡시루를 바치지 않았더니 이런 일이 생긴 게야. 내일은 꼭 고사를 지내야겠다. 하며 혀를 끌끌 찼지요. 신랑은 어디 갔을까요? 이미 자기 방으로 들어가 고운하게 자는 척 하다가 슬그머니 방문을 열고 나오며 무엇 때문에 그리 소란하오? 자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려. 하며 전혀 모르는 척 시침을 뚝 떼었지요. 아이고야, 정말 뻔뻔스런 신랑입니다. 최치원은 857년에 태어난 신라시대의 학자이지요. 최치원은 13살에 당나라에 유학하여 18살에 과거에 급제했어요. 종사관으로 황소의 난에 따라가 경문을 써서 이름을 높였지요. 최치원에 대해서는 이러한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어요. 최치원의 어머니가 금돼지한테 잡혀가서 살다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최치원이라는 저설이지요. 금돼지 아이를 낳은 어머니는 요물의 자식이라 하여 아기를 길가에 버렸는데 아이 없는 사람이 주워다 길렀어요. 그러나 그 집이 너무도 가난하여 최치원은 어려서부터 거지 노릇을 하며 자랐어요. 최치원은 어느 정승의 딸이 예쁘다는 말을 듣고는 그 정승의 딸이 어떻게 생겼기에 예쁘다고 하나 한번 보고 싶어 날마다 그 집 대문 앞에 서성거렸지요. 며칠을 서성거려도 볼 수 없자 최치원은 꾀를 냈어요. 거울 고칩니다. 거울 고치시오. 최치원은 거울 고치는 사람으로 변장해 큰 소리로 외치며 그 정승 집 앞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정승의 딸은 몸종을 시켜 거울을 고치게 했지요. 최치원은 거울을 고치는 채 하다가 일부러 거울을 떨어뜨려 깨버렸어요. 아이고 머니나, 이걸 어쩌지? 이걸 깨면 어떻게 해? 몸종은 발을 동동 구르며 채치원을 나무랐지요. 이때는 거울이 몹시 귀한 물건이었어요. 채치원은 잘못했다며 용서를 빌다가 점잖게 말했지요.
야단친다고 깨진 거울이 다시 붙는 건 아니지 않소? 아니, 그럼 어쩌란 말이야? 내게는 거울값을 물어줄 만한 돈이 없으니 이댁 종으로 일하면서 품삯으로 거울값을 물어주면 어떻겠소? 몸종은 집 안으로 들어가 주인인 정승에게 물었어요. 정승은 좋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채치원은 정승의 집에 종이 되었어요. 정승은 채치원을 말 기르는 종으로 삼았지요. 채치원은 날이면 날마다 말 여러 마리를 끌고 들로 나가 풀을 먹였어요. 한 달이 지나자 말들은 살이 찌고 제법 날쌔게 되었지요. 그놈 참 착실한 놈이로구나. 정승은 채치원에게 꽃밭을 보살피게 했습니다. 채치원이 꽃밭을 가꾸자 꽃들이 탐스럽게 피고 나비는 물론 예쁜 새들이 날아와 하루 종일 꽃밭에서 놀았지요. 이 말을 들은 정승의 딸은 꽃밭 구경을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채치원에게 부끄러운 일이 있어 구경을 못했지요. 이것을 눈치챈 채치원은 정승에게 말했어요. 집을 떠나온 지 여러 달이 되어 늙은 어머니를 뵙고 싶습니다. 하오니 며칠 동안만이라도 집에 다녀오게 해주십시오. 정승은 허락해 주었어요. 채치원은 집에 가는 채 하고 꽃밭에 숨었지요. 정승의 딸은 꽃밭을 가꾸는 남자 중이 집으로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꽃밭으로 구경을 나왔습니다. 꽃밭은 예전보다 훨씬 아름다운 데다가 온갖 새들이 날아와 우짖고 있어 시를 짓고 싶은 생각이 절로 일어났어요. 꽃은 난간 앞에서 웃음을 머금고 있건만 그 소리는 들리지 않는구나. 정승의 딸은 이렇게 시를 읊었습니다. 그러자 어디선가 대꾸하는 소리가 났지요. 새는 숲에서 울건만 눈물이 보이지 않는구나. 정승의 딸은 누가 저렇게 좋은 글을 단숨에 지어 대답하는가 하고 소리난 쪽으로 가다가 꽃나무 뒤에 숨어있는 채치원을 보고 깜짝 놀랐지요. 정승의 딸을 본 채치원은 꽃나무 뒤에서 넋을 놓고 있었습니다. 정승의 딸은 채치원이 자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지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기 방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어찌 된 일일까요? 채치원의 모습이 계속 눈앞에 어른어른거리는 것이었지요. 이러한 일이 있은 다음부터 채치원은 더욱더 열심히 일했어요. 저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로구나. 참으로 영리하도다. 정승은 채치원을 눈여겨보았지요. 그래, 큰 인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어느 날 당나라에서 신라 사람의 재주를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옥으로 만든 상자 하나를 단단하게 봉해 열지 못하게 하고는 신라 임금에게 보냈지요. 그리고 그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알아맞히라고 했습니다. 신라 임금은 여러 신하들을 불러다가 그 옥상자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알아맞혀 보라고 했지만 아이고야, 그걸 맞출 신하가 있을까요? 어허, 이거 큰일이구나. 그래, 이걸 맞출 사람이 없다니. 임금은 걱정을 했습니다. 모른다고 말했다가는 신라 사람들은 그런 것도 모르냐며 당나라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할 것을 생각하니 임금은 안타깝기만 했지요.
어디 재주 있는 사람을 찾아보도록 하시오. 이 같은 임금의 말에 채치원을 데리고 있는 정승은 가슴이 설레었어요. 혹시 채치원? 그 애라면 해낼지도 몰라. 전하, 추천할 사람이 있긴 하옵니다만. 정승이 임금께 아뢰었지요. 어서 데려와 보시오. 임금은 당장에 채치원을 불러들이라고 했습니다. 채치원이 임금 앞에 나갔지요. 임금은 중국에서 보낸 그 옥상자를 내놓고 물었어요. 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겠느냐? 채치원은 옥상자를 자세히 보더니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지요. 종이와 붓을 주세요. 글로 적겠습니다. 임금이 종이와 붓을 주자 채치원은 다음과 같이 적었어요. 둥글둥글 옥상자 속에 옥과 금이 반씩 있네. 밤마다 때를 알리는 새가 소리도 내지 못하누나. 임금은 이 글과 함께 옥상자를 중국으로 보냈어요. 이 글을 받은 중국에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신라와 같은 조그만 나라에도 이와 같이 어려운 것을 알아맞히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 있구나 하고 크게 놀란 것이지요. 그 옥상자 속에는 달걀이 숨겨져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둥글둥글 옥상자 속에 옥과 금이 반씩 있네 하고 잘 알아맞힌 것인데, 밤마다 때를 알리는 새가 소리도 내지 못하누나 라는 말은 무엇 때문에 썼을까 궁금해서 그 옥상자를 깨어 열었지요. 어허, 정말로 신기한 일이로다. 중국 황제와 신하들은 혀를 차며 감탄했습니다. 넣어두었던 달걀이 병아리가 되어 죽어 있었던 것이지요. 어허, 신라를 조그만 나라라고 얕잡아 볼 게 아니로구나. 이토록 신통한 사람이 있다니. 중국 황제와 신하들은 채치원의 재주에 모두 놀랐지요. 채치원을 임금에게 추천하여 나라의 어려운 일을 해결한 정승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정승이 채치원을 사위로 삼았음은 물론이겠지요. 옛날, 아주 먼 옛날, 삼형제가 한 마을에 살았어요. 셋 다 부자로 잘 살았지요. 부모한테 재산을 많이 물려받아서 떵떵거리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살면서도 셋 다 도무지 남을 도와줄 줄 몰랐지요. 이웃에 아무리 어려운 사람이 있어도 본체만체하고 나 몰라라 하지 도와주는 법이 없었단 말이지요. 그렇게 사는데 하루는 맏형 집에 스님이 동냥을 하러 왔어요. 스님이 와서 목탁을 두드리고 염불을 하는데 주인이 곱배기를 안 베는 것이었지요. 본체만체하고 들어앉아 있는 것이었어요. 내다보고 눈이라도 마주치면 쌀 되박이든 돈냥이든 내놔야 할 테니 그게 싫어서 그러는 것이죠. 한나절을 기다려도 사람이 안 나오니까 스님이 할 일 없이 돌아섰어요. 돌아서서 둘째 집에 갔지요. 그런데 둘째네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무리 목탁을 두드리고 염불을 외워도 기척이 없었지요. 스님이 2번이나 허탕을 치고 이번에는 막내네 집에 갔는데 마침 이 집에는 어린 딸이 하나 있었어요. 이 딸이 염불 소리를 듣고
얼른 쌀을 한 대박 퍼내다가 스님께 시주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스님이 다른 말은 하지 않고 그저 자꾸 허허 허허허 하고 웃거든요. 그러니 딸이 물을 게 아니겠어요? 스님, 왜 웃으세요? 저기 감나무에 앉아있는 참새가 하는 말이 하도 우스워서 웃는다. 참새가 뭐라고 했는데요? 이 동네에 부자 삼형제가 걸핏하면 장대를 들고 참새를 쫓는데 저도 못 먹을 곡식을 참새 주기가 그리 아까우냐고 하는구나. 딸이 가만히 들어보니 스님 말이 심상치가 않거든요. 곡식을 거두어서 먹지도 못하고 죽는다는 말인 것 같았거든요. 스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아버지 형제분이 곧 돌아가시나요? 스님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끄덕하지요. 딸이 그 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덜컥해서 스님 바랑을 붙잡고 애원을 했습니다. 스님, 제발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저에게 방도를 일러주시면 무슨 일이든지 할게요. 스님이 한참 동안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의 팔자는 하늘에 달린 것이라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지만 삼형제가 죽기 전에 마음을 고쳐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물을 다 내놓는다면 혹 화를 면할지도 모르겠구나. 그렇지만 저대로 두면 삼형제가 죽어서 다 구렁이가 되게야. 이러고 나서 바람같이 가버렸지요. 딸이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이대로 두었다가는 아버지와 큰아버지가 모두 죽게 생겼습니다. 그것도 예사로 죽는 게 아니라 구렁이가 될 거라니 끔찍한 일이 아니겠어요. 이러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 그 길로 첫째 큰아버지를 찾아갔어요. 가서 일이 이만저만 하여 이대로 두면 큰 화가 미칠 테니 이제라도 재물을 풀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간청을 했지요. 그런데 욕심쟁이 큰형이 그 말을 들을 리 있겠어요. 눈썹 하나 까딱 않고 도리지만 했습니다. 둘째 큰아버지네 가서도 그렇게 빌었지만 도무지 말을 안 들었지요. 딸이 할 일 없이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더러 하소연을 했어요. 아버지, 제 청을 좀 들어주세요. 어서 곳간에 있는 곡식과 돈을 풀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세요. 얘가 무슨 장꼬대를 하는 거야? 사람이 미치지 않고서야 멀쩡한 지 재물을 왜 남에게 준단 말이냐? 아버지, 그러지 않으면 우리 집안에 몹쓸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쓸데없는 소리 마라. 2번 다시 그런 소리 하면 쫓겨날 줄 알아. 막무가내로 말을 듣지 않으니 도리가 있어요. 화가 제 발로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지요. 아니나 다를까. 며칠 있으니까 큰형이 갑자기 쓰러져 죽었다고 기별이 왔어요. 허둥지둥 장사 지내러 가는 아버지더러 딸이 은근히 일렀습니다. 아버지, 큰아버지네 가시거든 남이 안 보일 때 관 뚜껑을 느슨하게 해놓으세요. 그리고 밤새 관을 지켜보세요. 아버지가 장사를 지내러 큰형네 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아무래도 딸이 일러준 말이 마음에 걸렸거든요. 무슨 일이 생기는지 한번 보기나 하자고 아무도 안 보일 때 관 뚜껑을 따서 좀 느슨하게 해놓았어요. 그러고 나서
밤새 관을 지켰지요. 아니나 다를까 밤이 익숙해지니까 관 뚜껑이 들썩들썩 하더니 관 속에서 무언가 나오겠지요. 가만히 보니까 아이고야, 바로 구렁이였습니다. 구렁이가 관에서 나오더니 밖으로 스르르 나가거든요. 어디로 가나 하고 따라가 보았지요. 구렁이는 마당을 가로질러 뒷산으로 스르르 올라가 따라갔지요. 뒷산 중턱쯤 올라가니 큰 바위가 하나 있었어요. 그 바위 밑에 커다란 구멍이 3개 있었지요. 그런데 구렁이가 그중 첫째 구멍으로 스르르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이상하다 했는데 며칠이 안 있어 이번에는 둘째 형이 갑자기 쓰러져 죽었다는 기별이 왔지요. 장사 지내러 허둥지둥 나가는데 이번에도 딸이 관 뚜껑을 느슨하게 해놓고 지켜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대로 하고 지켜보았지요. 아니, 이번에도 밤이 익숙해지니까 관 뚜껑이 들썩들썩 하더니 구렁이가 스르르 기어나오지요. 기어나와서 마당을 가로질러 뒷산으로 올라가. 그래, 따라가 보았더니 바위 밑에 있는 구멍 3개 중에 둘째 구멍으로 쑥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이제 구멍 하나가 남은 것이었지요. 둘째 형 초상을 다 치르고 집에 돌아와 이 사람이 딸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큰형님과 둘째 형님이 다 구렁이가 되어서 구멍으로 들어갔는데 그러고도 구멍 하나가 남았으니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그게 바로 아버지가 들어가야 할 구멍이지요. 들어보니 가슴이 뜨끔하거든요. 거기에 안 들어갈 방도는 없느냐?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곡식과 돈을 풀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세요. 그러면 구렁이 되는 것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눈으로 형들이 구렁이가 되는 것을 보고도 정신을 못 차리면 바보가 아니겠어요? 얼른 곳간을 열고 곡식을 풀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지요. 돈도 있는 대로 다 헐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지요. 그러고 나니 이 집은 빈털터리가 되었는데 어찌되었든 그 뒤로는 별탈 없이 오래오래 잘 살았다지요. 아마 어저께까지 살았다지요. 옛날 어느 곳에 지성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그런데 딱하기도 하지요. 지성이는 눈이 멀어 앞을 보지 못하는 봉사였어요. 앞을 보지 못하니 일을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지성이는 동냥을 해서 먹고 살았어요. 말하자면 거지였습니다. 거지 중에서도 아주 가난한 거지였지요. 앞을 못 보니 동냥도 많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겨우겨우 하루에 한 끼나 먹고 살았지요. 그 아랫마을엔 감천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그런데 딱하기도 하지요. 감천이는 다리가 오그라들었어요. 걷지를 못하는 안진뱅이였지요. 걷지를 못하니 일을 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감천이도 동냥을 해서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역시 거지였지요. 거지 중에서도 아주 가난한 거지였어요. 앉은 자리에서 꼼짝을 못하니 동냥도 많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겨우겨우 하루에 한 끼나 먹고 살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지성이가 지팡이로 앞을 더듬더듬 하면서 동량을 나가는데 누가 다리를 걸었습니다. 아이쿠, 이게 뭐야? 그만 꽈당 하고 고꾸라졌지요. 지성이는 화가 나서 고래고래 소리를 쳤어요. 앞 못 보는 것도 서러운데 어떤 녀석이 다리를 거는 것이야? 그랬더니 다리 건 녀석도 고래고래 소리를 칩니다. 걷지 못하는 것도 서러운데 어떤 녀석이 걷어차는 것이야? 지성이가 듣고 보니 다리 건 녀석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 물어보았지요. 나는 앞 못 보는 봉사 지성인데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다리 건 녀석이 대답했지요. 나는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 감천이다. 그러니까 지성이는 앞을 못 보니 앉아있던 감천이를 피할 수가 없었고 감천이는 걷지를 못하니 걸어오는 지성이를 피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두 사람은 잠깐 생각을 해보더니 서로 약속이나 한 듯 똑같이 말했지요. 허허, 그러고 보니 너나 나나 처지가 비슷하구나. 우리 친구하자. 그렇게 해서 지성이랑 감천이는 친구가 되었어요. 그런데 친구라는 게 뭐겠어요? 서로 돕고 사는 게 친구지요. 그래서 두 사람은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어요. 옳거니 지성이가 감천이한테 말했어요. 내가 너의 발이 되어줄 테니 내 등에 엎혀라. 감천이가 지성이한테 말했죠. 내가 너의 눈이 되어줄 테니 나를 업어라. 그날부터 둘은 늘 함께 다녔습니다. 지성이는 앞은 못 보지만 걸을 수 있으니 발이 되고 감천이는 걷지는 못하지만 앞을 볼 수는 있으니 눈이 되었죠. 그랬더니 아이고야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성이는 눈이 생기고 감천이는 발이 생겼으니 말이지요. 둘은 그렇게 서로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이 담뿍 들어서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지요. 이제 둘은 어디든지 동량을 다닐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형편이 조금 나아졌지요. 그래, 하루에 2끼씩은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성이와 감천이는 참 착하기도 하지요. 먹고 살기가 조금 나아지니까 이젠 좋은 일을 하며 살고 싶어졌어요. 그래, 둘이 의논을 했지요. 야, 감천아, 우리가 비록 거지들이지만 이제 형편이 나아졌으니 좋은 일도 좀 해야지 않겠니? 그래, 지성아, 넌 역시 둘도 없는 내 친구다. 어쩌면 그렇게 내 마음이랑 똑같냐? 그런데 좋은 일을 어떻게 해야지? 내가 듣자니 저 앞산 절에서 금부처를 새로 모신대. 마침 어제 동량한 돈 한 푼이 있으니 그거나 보태러 가자. 그래, 그래. 그거 좋다. 둘은 그 길로 절을 향해 떠났어요. 감천이가 앞을 보고 지성이가 걸어갔지요. 그런데 산길을 한창 걷다 보니 지성이 목이 칼칼하단 말이지요. 야, 감천아, 우리 물 좀 마시고 가자. 그래서 감천이가 사방을 둘러보니 저만치 골짜기에 샘이 하나 있었어요.
둘은 얼른 샘으로 갔지요. 아이고야,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샘 안에 커다란 금덩이가 하나 들어 있었어요. 감천이가 그걸 보고 소리쳤지요. 야야, 지성아, 금덩이야, 금덩이. 샘에 금덩이가 들어있어. 그랬더니 지성이가 하는 말이, 그래? 이야, 그거 참 잘 됐다. 그 금덩이 네가 본 거니까 너 가져라. 그러니까 감천이가, 무슨 소리야? 네 덕분에 이 샘에 온 거니까 네가 가져야지. 이런단 말이죠. 네가 봤으니 네가 가져라. 네가 오자고 했으니 네가 가져라. 둘은 이러면서 한참을 싸웠지요. 그러다가 또 둘이 한마음으로 말했어요. 그러면 괜히 금덩이 때문에 싸우지 말고 그냥 두고 가자. 그래서 둘은 금덩이를 도로 샘에 집어넣었어요. 그러고는 다시 길을 떠나려는데 저쪽에서 나무꾼이 하나 걸어오지요. 내가 오다가 들으니 이쪽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던데 무슨 일들이요? 나무꾼이 묻길래 감천이가 대답했지요. 저 샘 안에 금덩이가 하나 있길래 서로 너 가지라고 싸우다가 도로 집어넣고 오는 길이요. 그랬더니 나무꾼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아니, 그게 정말이요? 정말이고 말고. 아니, 그런데 그 귀한 금덩이를 왜 버린 거요? 친구끼리 싸움이나 하게 만드는 그깟 고약한 물건을 가져 무엇하오? 아직 있을 터이니 당신이나 가지시구려. 나무꾼은 얼른 샘으로 달려갔지요. 그러고는 침을 꿀꺽 삼키며 샘을 들여다보았어요. 아이고야,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금덩이는 온데간데 없고 커다란 구렁이가 혀를 날름날름거리며 나무꾼을 쏘아보고 있었어요. 이크! 나무꾼은 깜짝 놀라 도끼로 구렁이를 내리쳤지요. 그래, 구렁이는 두 동강이 나서 죽고 말았어요. 이런, 저 녀석들 때문에 죽을 뻔했잖아. 나무꾼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두 사람에게 달려왔어요. 이런 몹쓸 거짓말쟁이 거렁뱅이들 같으니 구렁이를 금덩이라고 속여. 이 나쁜 녀석들, 가다가 똥이나 밟아라. 나무꾼은 둘에게 욕을 실컷 퍼부었지요. 그러고도 분이 안 풀리는지 씩씩거리며 가버렸어요. 참 이상하네. 분명 금덩이였는데 왜 구렁이라고 그러지? 지성이와 감천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샘으로 가보았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기도 하지요. 샘 안에 아까 그 금덩이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절반으로 잘려있는 것이었어요. 이야, 그 금덩이가 둘이 됐어. 이제 너랑 나랑 하나씩 나눠 가지면 되겠다. 둘은 금덩이를 하나씩 품에 품고 절로 갔습니다. 갔더니 절에서는 이제 막 금을 녹여서 구리로 만든 부처님 몸에 금박을 입히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금이 모자라 그만 부처님 목까지만 금박이 펴지고 말았습니다. 허허, 이를 어쩌나. 부처님 머리에 금박을 못 입혔으니 부처님이 노하시기라도 하면 큰일일세. 스님들은 발을 동동 굴렀지요. 그러니 지성이와 감천이가 어떻게 했겠어요? 품에서 금덩이를 꺼내
스님들에게 주었지요. 이 금덩이를 녹여서 부처님 머리에 금박을 마저 입히십시오. 스님들 눈이 번쩍 뜨였어요. 스님들은 부랴부랴 금덩이 2개를 녹여서 금박을 마저 입혔습니다. 번쩍번쩍하는 아주 훌륭한 금부처가 만들어졌지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금부처 머리 뒤에서 환한 빛이 나더니 하늘에서 이런 말소리가 들려왔지요. 지성아, 감천아, 너희에게 금복이 있으리라. 그러더니 지성의 눈이 번쩍 뜨였지요. 감천이 다리도 쭉 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성이는 앞을 볼 수 있게 되었고 감천이는 걸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옛날 전라남도 영암 땅에 젊은 사또가 살고 있었어요. 사또는 별다른 탈 없이 고을을 다스리기는 했지만 딱히 고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위인은 아니었지요. 그러던 어느 해 밤, 사또의 앞에 저승사자가 나타난 것이었어요. 사또는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자기도 모르게 무릎까지 꿇고 싹싹 빌었지요. 그렇지만 저승사자는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사또의 영혼을 빼내 길을 나섰어요. 얼마 후 염라대왕 앞에 도착한 사또는 무릎을 꿇고 간절히 사정을 했지요. 염라대왕은 이맛살을 찌푸리며 사또를 내려다보았어요. 듣고 보니 내 사정도 딱하구나. 내 이번 한 번만 너의 사정을 들어 살려줄 터이니 다시 세상으로 나가 늙으신 부모에게 효도하고 그동안 못다한 일들을 하도록 하라. 사또는 염라대왕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저승사자와 함께 이승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참을 앞서가던 저승사자가 사또를 돌아보며 말하는 것이었지요. 살아서 이승으로 돌아가게 되었으니 인사치레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승까지 길 안내하는 삭슬 내어라. 사또는 저승사자의 느닷없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너무나 갑작스럽게 저승길에 따라 나섰는지라 돈이 있을 턱이 없었지요. 갑자기 저승에 오는 바람에 돈이라곤 한 푼도 없습니다요. 나중에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자 저승사자가 쯔쯔 혀를 차며 사또를 커다란 곳간 앞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었지요. 이 곳간은 사람들이 이승에서 남에게 은덕을 베풀 때마다 그만큼의 재물이 쌓이도록 되어 있다. 그러니 내 몫의 곳간에서 재물을 꺼내 삭슬 내어라. 저승사자는 말을 마치고는 사또의 등을 곳간 앞으로 떠밀었어요. 사또는 저승사자가 시키는 대로 곳간 문을 열었지요. 그런데 사또의 곳간은 달랑 집 한 단뿐인 것이었지요. 그 집단은 사또가 어렸을 적에 애 낳으려는 여인에게 깔개가 없는 것을 보고 급히 갖다 주었던 집단이었지요. 사또는 너무나 안타깝고 당황스러워 할 말을 잃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저승사자가 사또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네 이놈! 이승에서 남을 돕는 일은 하지 않고 제 뱃속만 차렸구나. 그러고는 사또를 다른 곳간으로 데려갔지요. 이 곳간은 내 고을에 사는 덕진이라는 여인의 곳간이니라. 그 여인은 세상에서 쌓은 덕이 많으니
곳간 역시 가득 차 있을 것이다. 급한 대로 덕진의 것을 빌려 쓰고 이승으로 가거든 갚도록 하거라. 사또는 이제 살았다 싶어 서둘러 덕진의 곳간을 열어보았어요. 그러자 저승사자의 말대로 덕진의 곳간에는 쌀가마와 돈이 그득하게 쌓였지요. 아이고, 덕진이가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으면 이렇게나 많이 쌓여 있을까. 아이고, 나는 참으로 부끄럽구나. 사또는 마음 깊이 깨달은 바가 있어 크게 뉘우쳤지요. 그래도 어쨌든 지금은 이승으로 돌아가는 일이 급했던지라 사또는 덕진의 곳간에서 쌀 300섬을 빌려 저승사자에게 주었어요. 내가 이 일을 기억하고 있다는 걸 명심하고 세상에 나가거든 반드시 갚아야 할 것이다. 아이고, 여부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갚도록 하겠습니다. 사또가 거듭 다짐을 하자 저승사자는 그제야 사또를 이승으로 데려다 주고 돌아갔지요. 다음 날 아침 사또는 무사히 눈을 떴습니다. 그러고는 간밤에 있었던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지요. 사또는 서둘러 관가로 나가 하인을 시켜 덕진이 사는 곳을 알아보라 명했어요. 한편 전라남도 영암에 있는 강가 나루터에 주막이 하나 있었는데 이 주막은 가족도 없이 혼자 사는 여인이 꾸려가고 있었어요.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마음씨 착하기로 꽤 이름이 나 있었지요. 사또가 찾으려는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이었어요. 사또는 가난한 선비로 변장하고 덕진의 주막을 찾아갔지요. 사또는 덕진의 얼굴을 보니 소문대로 덕이 있어 보이고 몸가짐도 가지런하다 생각했어요. 며칠 뒤 사또는 또 덕진을 찾아갔지요. 그리고 이번엔 돈 10량을 빌렸어요. 그로부터 며칠 뒤 사또는 달구지에 쌀 300섬을 싣고 덕진의 주막을 다시 찾아갔어요. 주모, 자네에게 빚진 10량하고 쌀 300섬이네. 그 말에 덕진은 어리둥절했지요. 10량은 빌려준 기억이 있으나 쌀 300섬은 빌려준 적이 없었거든요. 덕진은 사또가 가져온 쌀을 공손히 거절했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모른 척하고 그냥 받았을지도 모르는데 말이지요. 덕진이 한사코 받기를 거절하자 사또는 그제야 저승에 갔던 일과 그곳에서 덕진의 곳간에 있는 쌀 300섬을 저승사자에게 준 일을 모두 말해 주었어요.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럼 저 역시 사또님의 호의를 고맙게 받겠습니다. 대신에 그 300섬의 쌀로 강에 다리를 하나 놓아주십시오. 덕진이 말한 강은 다리가 없는 까닭에 배를 타고 건너야 했고 장마라도 들면 그나마 건너기가 힘들 정도였지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그 강을 건너려면 여간 애를 먹어야 하는 게 아니었어요. 사또는 또 한 번 덕진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받았지요. 네, 그대의 뜻대로 다리를 놓아주겠네. 사또는 덕진의 말대로 강에 튼튼하고 넓은 다리를 놓아주었어요. 그러고는 이름을 덕진다리라고 붙여주었지요. 사람들은 이제 덕진다리 덕분에 쉽사리
강을 건널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 후로도 사람들은 덕진 다리를 건널 때마다 덕진의 아름다운 덕을 기렸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가난한 사람이 제사를 지냈다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사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라고 느껴졌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제사를 정성껏 차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죠. 하지만 주인공은 너무 가난해서 과일 한 개, 생선 한 마리조차 살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조상을 잊지 않았지요. 시장을 돌아다니며 눈으로 음식을 바라보고 여기 좋은 과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맛있는 생선이 있습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올렸습니다. 물질적으로는 아무것도 차리지 못했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풍성한 제사를 지낸 셈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낭독하면서 조금 뭉클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인공의 행동은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럽고 현실적으로는 제사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는 장면이었죠. 하지만 조상을 생각하는 진심만큼은 어느 부잣집의 화려한 제사상보다 부족하지 않았다고 보여졌습니다. 오히려 가진 것이 없기에 그 진심이 더 크게 느껴졌어요. 또 이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형식이 중요한가, 마음이 중요한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전통적인 예법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제사상이 화려해도 정성이 없다면 그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겠죠. 반대로 이 주인공처럼 가진 것이 없어도 진심으로 감사하고 기억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건 역시 훌륭한 효심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